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갖는다더니만 우리 오빠에 있어서 공부시켜놨더니 처갓집 바보를 만들어놨네요. 귀한 오빠 줬으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새언니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지금 어머니 병문안 때문에 시비 거는 모양인데 저도 주중에는 바빴어요. 그때 저도 애 때문에 바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알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올 생각을 안 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에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낭비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 못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참 대단한 딸 키우셨네요. 제가 바빠서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한 거 저도 물론 죄송하다 생각은 하고 있었긴 했는데 아가씨가 이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뭐예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제가 언니한테 뭐라 하는 건 별개의 일 아니에요? 제가 이런다고 엄마한테 미안한 감이 싹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오빠가 입 있으면 말해봐. 언니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놓고 처갓집 식구들 모셔놓고 히덕거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우리 연희도 있고 처갓집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엄마도 계신데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 창피한 건 아나 봐? 참 아들 장가가면 다 쓸모없다더니만.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가 새언니한테 뭐라고 해서 사과를 받아야지.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니까 엄마가 새언니한테 그런 취급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만해라. 식구끼리 다시 안 볼 거 아니면. 엄마 내가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됐어 뭘 얘기해. 지금 감히 우리 집 식구들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아무리 화가 나기로써니 지금 사돈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예의를 아주 밥 말아먹었어. 나 아가씨랑 어머니랑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저러니까 이혼을 했지. 괜히 심해부가 바람 폈겠어?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거슬리면 우리 엄마 다 죽어가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거는 예의 차린 거냐? 너 며느리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 저러니까 이혼을 했어? 괜히 심해부가 바람 폈겠냐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고 며느리가 제가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지도 전화 한 통 없었던 것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만 딸의 이혼 경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참으로 우스워 보였던지 눈 똑바로 뜨고 자기가 못할 만했냐고 악다구니를 썼고 그 친정 부모 또한 그런 딸의 곁에서 딸 편을 들며 상종 못할 집안이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75세 성시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 딸을 모두 낳고 키워봤고 때로는 이기적으로도 살고 마냥 베풀게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입속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 자식한테 한없이 내주었던 저희 부모를 비웃기라도 하듯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제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라는 존재가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화여대를 나오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사셨지요. 그 당시 저와 오빠가 있었는데 둘 다 부모 머리를 담지 않았던 건지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니들은 그렇게 복을 타고났는데도 어찌 공부를 안 하는 게냐? 나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후회해 녀석들아. 그냥 아빠 욕심 때문에 공부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죠. 오빠만 공부시키고 저는 그냥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예쁘게 꽃처럼 외모 가꾸면서 살다가 좋은 혼처 나오면 시집이나 갈래요. 좋은 혼처도 여자 머리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덕체를 쌓은 교수가 좋다. 그래도 내 딸인데 어찌 저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을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혀를 차셨고 저는 늘 그게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대신 꾸미는 것을 잘했고 누군가를 꾸며주는 것을 좋아해서
미용일 같은 것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무슨 미용일이냐며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저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바에야 그냥 시집이나 가겠다고 선포를 했지요. 저희 오빠는 저보다 더 많이 부모님께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남자였기에 아마 더 그 무게가 대단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했는데, 대학을 계속 떨어져 결국 부모님이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고, 미국에서 돈을 많이 들여 공부를 해가지고 온 양 그럴듯한 영문으로 학위를 따와 그곳으로 울고 먹으며 좋은 사돈자리를 찾아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빠의 선례를 보고 저도 그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평소 아버지 친구분 자제 중 제가 좋아하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안 하고 못했지만 또 눈이 높아서 제가 결혼할 사람은 지적이고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그 오빠를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은 저를 여동생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고, 공부 잘하는 제 친구 혜선이를 마음에 두면서 사이는 꼬여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혜선이는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도 별로 좋지 않고 가난했던지라 제 시녀 노릇이나 했던 아이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빠를 그런 애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선이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가서 오빠의 후배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대학을 떨어져서 열심히 오빠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대학생도 아닌데 서울대학교에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몰래 학교 도강까지 들으면서 오빠를 쫓아다녔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혜선이는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친구가 저토록 좋아하는 남자에게 호감을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오빠 마음을 거절했고, 오빠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다 너 때문에 혜선이가 날 떠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혜선이가 내 마음을 받아줬을 텐데. 네가 싫어, 미워,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항상 제게 여동생같이 조근조근 좋은 말만 했던 오빠는 시련의 상처에 대한 원망을 제게 쏟아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그런 오빠의 마음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무관심보다는 미움이 좋다는 말을 또 어디서 들어서 그 사람을 붙잡았죠. 그러다 저는 얼떨결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친구분께 말을 해서 혼사를 주도하셨습니다. 어쨌든 책임질 일을 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무엇보다 친구의 딸과 그렇게 되었으니 어디 내빼지도 못하고, 아버지 친구분은 그대로 제 시아버지가 되셨고, 그렇게 오빠와 저는 아이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제게 처음에 마음을 붙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배가 불러올수록 더 제게 잘해주었고, 진통 끝에 첫 아들을 안겨주니 오빠는 더할 나위 없이 감격스러워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제 혜선이는 다 잊었구나. 오빠는 비로소 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놓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가정에 정부 치르는 것이 보여 저는 하염없이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도 죽었수하고 엎드리며 잘 모셔서 저를 늦둥가는 며느리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열과 성을 다한 내조는 아이가 태어나고 7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남편 빨래에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옷 힘이 다 빠지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어쩌나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든든한 친정아버지에게 말해서 남편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만 자칫 또 이를 크게 키우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봐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욱이 저 혼자뿐만 아니라 제 아들도 있었기에 절대로 아이한테 아빠를 떠나가게 만들어주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서 남편의 조사를 했고 별로 어렵지 않게 남편과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남편의 여자는 바로 제 동창 혜선이었습니다. 혜선이가 분명 그때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나서 머지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다 했을 때 안심했는데 언제 돌아와서 지금 내 남편과 함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남편과 혜선이와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후 그 자리에 머리채를 쥐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나란히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남편은 혜선이를 보호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럼 경찰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후회했고 이내 친정 식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찌 된 일이야? 어떻게 자네가 우리 딸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장인어른 그게 내 다 자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제대로 잡고 넘어갈 것이야. 절대로 내 딸 배신한 일 그냥 못 넘어가네. 아버지께서는 단단히 화가 난 상태로 남편에게 뭐라 했고 때마침 시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역정이 날 만큼 나셔서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냐고 했다가 제 성질에 못 이겨 그대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경찰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고 아버지는 그대로 응급실로 옮겨져 저희 가족은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호흡곤란까지 오게 되었고 그대로 자극을 받아 병원에 도착한 지 만 하루 만에 거짓말 같게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거 저도 더 이상 남편이랑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한평생 마음고생만 하고 간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저는 장례식에서 아들을 꽉 껴안고 미안해하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물들과 함께 남편을 혜선이와 살림 차린 그곳을 급습했습니다. 당시에 간통죄가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혜선이를 간통죄로 집어넣어버리고 말았고 남편과 혜선이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혜선이는 교수를 하겠다고 임용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으로 간통이 인정되어 이혼이 되어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 앞길에 죄를 뿌릴까 싶어 내 아들을 두고 나올까 싶었지만 차마 어린 제 아들을 주고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양육권을 가져와서 제가 키우게 되었고 이제부터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제가 다름 아닌 임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바빠서 전혀 제 몸을 살피지도 않고 그 흔한 입덧조차 없었는데 뱃속의 제 아기는 혹여나 잘못될까봐 조용히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고 저는 뱃속 아이를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낳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알고 나서 4개월 후에 저는 바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제 둘째 딸이었습니다. 남편의 아이였지만 호적에 안 올리기로 했는데 그나마 못난 아들을 두었다며 인정하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둘째 딸을 남편의 호적에 올라
남편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혜선이와 같이 살면서도 아들과 딸을 보고 싶어 했지만 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것인지 혜선이는 남편의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저희 자식들은 다행히 이복 형제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존재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을 사랑했을 때 낳은 아이였지만 딸은 세상에서 남편이 가장 미웠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대놓고 아들과 딸을 차별하기도 했고 딸은 그것으로 인해 서럽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왜 엄마는 오빠만 찾아?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만 챙겨주고 나도 엄마 자식이잖아. 오빠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중요한 시기잖아. 너 초등학생이고 오빠 고등학생인데 조금 있으면 대학 갈 오빠를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나도 좀 봐주면 안 돼? 나도 오빠처럼 잘할 테니까 나도 좀 챙겨줘 엄마. 딸은 간절히 저를 붙잡고 말았고 저는 웬일인지 그것이 사랑스럽기는커녕 얄밉기만 해서 제 옷자락을 잡는 셔츠를 작은 손을 떼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머리를 닮아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학원 하나 안 보내주었는데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기둥이 되면서 집안은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3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고 오빠는 사업을 한답시고 전 재산을 거의 날려먹어 빚까지 잔뜩 지고 도망다니는 바람에 새언니랑도 이혼하고 저와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느라 어렵게 살았는데 다행히 저희 첫째 아들 재혁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명문대를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교수들한테도 이쁨을 많이 받았고 항상 올 에이프를 맞아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들은 교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기에 대학원도 장학금으로 가게 되었고 심지어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제가 유학까지 보내고 든 돈은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듬직하고 착한 제 아들이 미국을 가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저는 딸이랑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들만 챙기는 제게 실망해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독서실에서 항상 자고 오고 밖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고 처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딸과 다퉜지만 제멋대로 하는 모습만 보이니 저도 더 이상 딸에게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집을 떠나서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를 했다가 당연히 대학을 떨어지고 말았고 딸은 한동안 방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대학은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던지 친구들을 딱 끊고 집에서 문 잠궈 놓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딸인지라 공부하는 모습 보고 이것저것 챙겨주었지만 딸은 꽝 대신 닭이냐며 오빠 없으니까 이제야 날 챙겨주는 거냐며 눈을 치켜뜨고 저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딸이 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기에 서로 사이에 벽만 쌓여져 갔고 딸은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처럼 막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은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나쁘지 않은 여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 후 딸은 바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딸을 모두 대학 보내고 떠나보냈으니 저는 이제 제 살 궁리하며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여름방학이 끝난 후 딸이 예고도 하지 않고 어느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벌써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딸 나이 21살이었고 충분히 사귈 나이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만나는 남자친구인가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알고 보니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결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나 21살이지. 엄마도 내 나이 때 결혼해서 오빠 낳았잖아. 저는 딸이 당황스럽게 결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축하한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딸이 결혼을 하든 뭐라든 상관없다고 했지만 정작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듯 아랑곳하지 않았고 제게 꿋꿋하게 결혼하고 싶다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남자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직업 군인이라는데 성실한 척, 예의 바른 척 다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날티도 나고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저도 남편과 이혼해서 상대방의 집안을 보지는 않고 그게 다 편견이고 선입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비 사위네는 조금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그 남자를 사랑했는지 정말로 결혼 결심을 했는지 예비 사위에 대한 가족 얘기는 끝까지 숨겼습니다. 상견례 때 돼서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는데 예비 사위네는 아버지가 나왔는데 반면 어머니는 너무나도 어린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조금 더 과장되어서 사위 또래 여자였습니다. 화려하게 나온 그 여자는 바깥사돈의 팔짱을 끼며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혼자 나오기는 했지만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혼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요새 신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이 좋은 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제가 애교가 많아서 옆에 부군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이 모습을 보기 민망한 듯 예비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만하라고 했고 저는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토록 불편한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집은 군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고 딸은 간단한 살림을 차리고 들어간다 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고 등록금 또한 사위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할 결혼이기는 하지만 일찌감치 결혼을 한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 원하는 삶이라면 잘해주지도 못한 엄마인데 이마저도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딸이 원하는 삶을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사위는 추석이나 설날이나 항상 사위가 와서 제게 한결같이 너무 잘했는데 저는 그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그날 명절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사람도 못 부르고 그 수도를 쓰지 못하고 안방 수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명절 중간에 와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나서는데 저는 괜찮다고 계속 거절했지만 사위는 끝까지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고장났더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난감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게 또 뭔가 사위를 거슬리게 했는지 눈치가 빨라서 몇 번 딸에게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딸이 제게 연락을 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한테 좀 잘해주면 안 돼? 왜 이렇게 거리를 둬? 남편이 벽을 두는 것 같대. 사위 편한 장모가 어디 있겠니? 백년 손님이면 귀한 만큼 당연히 불편은 하지. 나는 사위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그러지 말고 아들이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오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신경 좀 써줘 엄마. 아들? 너 어디다 감히 네 남편을 내 아들한테 갖다 대니? 그런 말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딸은 제게 애원했지만 저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사위를 우리 아들같이 소중한 녀석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더 이상 사위랑도 얽히기 싫어서 명절 때도 딸이 우리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딸의 인생이니 지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기는 했는데 제게 잘해주라는 둥, 아들처럼 생각하라는 둥, 선 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딸에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딸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고 머지않아서 사위의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딸은 남편을 따라 강원도 철원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대로 딸과 거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때쯤 내 아들이 미국에서 잠시 돌아온 것도 제게 큰 위안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얼마만이냐?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유 가슴 아파라. 괜찮아요 엄마. 그러지 말고 너 교수하지 말고 그만큼 공부했으면 됐으니 그냥 한국에서 대기업 들어가서 대우받고 일해라. 그거 교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나는 아니지만 엄마가 아무나라서 너 교수 임용 비용을 대줄 수가 없다. 저 그런 거 엄마한테 바란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다 제 힘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알고 발 디딘 건데요 뭘. 아들은 잠깐 들어왔다가 제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힘으로 교수 임용에 도전해 보겠다고 애쓰겠다 했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겠다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아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아들도 딸처럼 숨겨둔 애인이 있어서 결혼 생각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참에 차라리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이 재산 다 내어주더라도 저는 아들이 안정되게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눈치가 백단인지 아들도 여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보니까 아들의 대학 동기였더라고요. 대학 CC로 오래 사귀었고 아들과 미래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아들이 군대 가고 유학 갈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릴 정도로 일편단심 여자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사위와의 지방과는 달리 서울 목동에서 살았고 사돈될 분들도 부부 세무사라고 하는 데다 비싼 동네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꽤나 있는 집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개받을 생각이었지만 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니었던지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거의 공개를 안 한 상태인 것을 보면 또 완벽하게 마음이 잡히진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 아들이 미국을 떠나 인도에서 유학생활까지 마친 후에도 여전히 아들은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 저는 자식에게서 더 이상 결혼 문제에 관해선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역시 워낙 똑부러지고 자기 할 일 가득한 상황에서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결혼을 뒤로 미루기에 알아서 하라 했지요. 그래도 딸과 달리 걱정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제 아들 걱정할 시기에 딸은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딸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캐리어 2개를 끌고 저희 집을 문을 열라 하며 집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제 모습을 보고 휴지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그 사람 엄마 말이 맞았어.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살림을 차려서 나를 기만하고 있었어. 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제 앞에서 펑펑 울었고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엄마 팔자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사람들 속설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웃겼던 것은 사위가 바람을 핀 상대는 다름 아닌 사위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상대였습니다. 워낙 밝고 싹싹한 여자였는데 결혼식장에 와서 예의 있게 인사하고 사위와 딸에게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활짝 웃으며 사진도 찍고 SNS에 올려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언니하고도 잘 따르기도 했는데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어떻게 그 여자가 우리 사위랑 그런 사이가 됐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딸과 아들을 많이 편애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딸이 서럽게 우는 상태에서 바보같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나오니 제가 나서서 딸과 함께 사위 직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것을 만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당한 게 분하지도 않았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을 건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 무서워.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서 군인이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사람 직장은 건들지 마. 그 사람한테 그게 전부야. 나 이혼하면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살 텐데 좋게 끝내는 게 맞아. 그래다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위 역시 참으로 험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겨우 직업 군인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고 소속감도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이 소중하면서 왜 놔두고 딴 행동을 했나 돌이켜보면 상견례 때 사위의 아버지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를 당당하게 안사람이라고 소개했으니 아마 가족력이 무시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사위가 자기랑 살면서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고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건 그거고 결코 그것으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의 직장은 직업 군인이라 군부대에 있었는데 군인이 겁도 없이 안사람 놔두고 딴 살림을 차렸다는 게 말이 안 되었고 저는 그 녀석이 직업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 길게 얘기 안 하겠네. 자네가 우리 애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자료랑 애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비용 다 내놓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우리 사이에 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껏 따님 대학 등록금 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대학 등록금은 자네랑 살 때 자네가 우리 딸을 사랑하고 책임감 때문에 도와준 거지만 위자료는 그와 별개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제게 위자료 받으러 오셨습니까? 직장까지? 얼마를 바라시는데요? 자네가 직장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니 내가 직접 찾아왔네. 자네가 당연히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안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소중한 것들 지키고 싶으면 우리 딸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은 내어주게. 저는 사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위는 정말 그 직업 아니면 할 것이 없고 애정이 많았던지 결국 그 여자와 함께 새로 시작할 비용을 딸에게 모두 내주고 군부대에 발설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딸이 너무 사위를 겁내하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보다 위자료도 많이 받았으니 이걸로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대신 사위의 여자에 대해서는 내연녀 상간소송을 진행해서 그 여자에게 또한 돈을 받았는데 소문이 동네방네 나버려 그 여자는 당장이라도 사위와 결혼할 줄 알았지만 참 재밌게도 그 이후에 그 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 나면 남의 눈에 피눈물 쏟는다고 했죠. 딸은 그렇게 7년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사위에게 고마웠습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제 딸이 그 녀석한테 너무 아까웠습니다. 집안도 안 좋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나마 사위 인성 하나로 딸이 좋아했지만 그 인성도 사실은 알고 보니 개차반이었으니 딸은 직접 겪고서야 제 눈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참 나이 들수록 연륜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감춘다고 할지라도 다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딸이 예기치 않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내심 딸이 제 곁에 돌아오니 안 좋은 점보다도 좋은 점이 더 많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는데 딸이 제 곁에 있으니 그야말로 든든했죠. 딸은 결혼 생활의 실패 끝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는지 전보다 저를 더 끔찍하게 생각하고
핏줄에 대해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딸이 재혼을 하기를 바랬지만 또 재혼을 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제 욕심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제 마음이 참 어쩔 수는 없었고 대신 앞에다 딸이 알지 않게 하기는 했습니다. 딸과 저는 그렇게 새 삶을 살았고 여느 모녀처럼 다투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대학교에서 얘기가 잘 되었던지 제가 돈 한 푼 쓰지 않았는데도 교수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뒷바라지는 아들의 여자 쪽내에서 어느 정도 손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와 대학에서 만난 뒤 한결같이 지금까지 기다린 지고지순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거기 집안은 생각보다 빵빵하고 대단해서 거기 아버지가 아들네 학교 총장이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기도 하니 아들이 교수가 되게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결혼을 하겠다고 제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이제야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는 퉁퉁하니 예쁘지는 않았지만 단아한 면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잘 보이겠다고 말도 없고 이미 자신의 집안 도움으로 아들이 잘 되어서 그런지 제 결혼 허락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처음 봤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웃음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우이인 제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입이 대빨이 나왔지만 자기 오빠가 어떤 경로로 또 교수가 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은 입을 다물고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딸에 이어서 바로 며느리에 대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내 상견례와는 다르게 장소도 고급지고 부모에게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교수 사위로 맞으려고 갖은 노력을 해준 사돈에게 고맙기도 했기에 저는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렸고 이야기는 수월하게 흘러가서 아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레스토랑을 빌려서 스몰 웨딩으로 준비했는데 당시 식대가 15만 원씩이나 했고 딱 양가 인원 50명씩만 초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식장에서 하고 식구들도 왁자지껄하게 부르고 축하하는 것을 흔히 봐왔는데 거기서는 정말 중요한 인사만 걸러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하객들을 보니 대학 교수들 총장, 학장, 사회적으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서 어울리면서 인맥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내 아들이 이제 완전히 내 품에서 벗어나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구나 싶었고 앞으로도 넓은 세상에서 훨훨 날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가 아들은 그 사람들한테 저를 어머니라 소개하지 않았고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 세우고 얘기를 해나갔습니다. 늘 굳어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풀어지면서 뚱한 표정이 원래 표정이 아니고 어른들에게 잘 맞춰줄 수도 있는 아이였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굳어져 있는 얼굴이 다시 떠오르면서 한숨이 났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저는 그저 참석하러 온 들러리에 불과했고 딸은 그것을 심상치 않게 보며 무척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 딸을 말리며 빨리 이 불편한 아들 결혼식이 지나가기만을 바랬지요. 아들은 땅값 비싼 동네에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처갓집 옆이었지요. 사돈이 굳이 그 동네에 살아야 한다고 하길래 전세로 그 아파트를 얻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을 장가 보내기가 마음에 안 좋아서 땅을 팔고 대출을 얻어서 그 아파트를 아예 사주었습니다. 그때 제 딸도 위자료로 받은 돈을 보태었고 저는 오빠 잘 살라고 자기 것을 내어준 딸에게 세상 고맙고 다시 보였습니다. 엄마 오빠 생각하는 마음이 뭔지 알아서 그래. 어쨌거나 오빠라도 기죽지 말고 잘 살아야지. 엄마 마음이 편하잖아. 그래서 내 몫까지 잘 살라고 내 돈도 내놓았어. 어차피 전 남편이 준 돈 꼴도 보기 싫고 못 받을 뻔했던 거 엄마가 다 받아준 거잖아.
대신 그거 엄마 명의로 해. 우리 돈으로 아파트 들어갔는데 엄마 명의로 해야지. 오빠 명의로 하면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겠더라. 설마 그래도 네 오빠 사준 건데 네 오빠 명의로 해줘야지. 일단은 엄마 명의로 하라니까. 엄마는 어떻게 나보다 더 몰라? 아들도 너무 믿지 마. 오빠 눈빛 달라진 거 못 봤어? 오빠도 예전의 오빠가 아니라고. 사회에 쩌들고 권력의 맛을 알았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자식 믿지 마 엄마. 오빠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 딸의 말을 듣자니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때에도 한없이 무시하고 들러리로 세웠던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일단 알겠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국 아들의 집을 내 명의로 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며느리는 어이없고 기가 막히게 저를 쳐다보았고 아들도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그에 대해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집을 무리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조차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후 애가 없는 2년 동안은 명절날, 어버이날에 저희 집에 오질 않고 두 내외가 여행이나 주구장창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제서야 애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 버거웠던지 명절날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제가 손녀딸 한번 안아주는 것도 며느리는 굉장히 껄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예뻐서 안아주려고 치면 자기 딸을 황급히 치워서 핑계를 대며 안고 가버렸고 우는 것을 마침 달래줄 때면 언제 또 왔는지 엄마 찾는다고 자기가 달래겠다고 쏙 빼갔습니다. 자기 자식이니 누군가 대신 보는 것이 신경 쓰이고 싫을 수는 있으니 그래도 제가 친할머니이고 손주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날은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내가 애를 안는 것이 싫으냐? 손주 예뻐서 한두 번 안아보려고 했는데 그걸 빼가?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렇지요. 다른 집들은 손주 오히려 봐주게 해서 싫다고 며느리 욕을 그렇게 하던데 저 그런 욕 먹기 싫어서요. 내가 언제 널 욕한 적 있든? 그리고 나는 네가 설사 나한테 손주 봐달라고 한들 싫지는 않아. 네가 손주 안는 것에 대해 질색팔색을 하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쁘구나. 간만에 명절날 왔는데 왜 절 잡으세요? 기분 좋게 왔는데. 그냥 제가 좀 예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며느리는 기분 나쁜 듯 제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했고 저는 며느리의 되바라진 모습에 한숨이 났습니다. 얼굴은 누구보다 순하고 고분고분하게 보이는 맏며느리감인데 입만 열면 앙칼지고 시댁을 무시하는 것이 훤히 들여다보이니 이 아이를 어떻게 며느리로 내가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렇다고 다혈질인 딸에게 알려지면 더 골치 아프니 그냥 며느리에 대한 것들은 제가 묻기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손주에다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것이 서운했던지 왜 손주 한 번을 안 안아주시냐고 말을 했고 며느리가 순간 제 눈치를 보는 것을 보고서는 며느리한테 직접 들으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즐거운 명절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만 왔다 가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마냥 명절날 처갓집에만 있지 않고 저희 집에 항상 찾아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며느리가 보이지 않아 아들만 오게 될 때도 많았죠. 해가 갈수록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가고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지만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수월치는 않아 보였습니다. 명절날 아들이 오면 하루 종일 자고 가는 일이 다이기는 했어요. 1년에 2번 명절날 올 때만 저희 집에서 푹 자고 갈 때 그때 유일하게 2발 뻗고 자는지 정말 24시간을 넘어서 30시간 가까이 푹 자고 갔습니다. 오빠는 무슨 우리 집이 잠자는 곳인 줄 아나? 혼자 와서 맨날 잠만 자고 먹고만 가? 내버려 둬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그래도 우리 집에라도 오니 얼굴 한번 보고 푹 잠자는 거 보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때라도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다. 엄마는 새언니 안 오는 건 괜찮아? 손주 안 보고 싶어? 다른 집들은 다 손주 타령하던데.
손주도 내 아들 아이니까 보고 싶고 이쁜 거지. 나는 내 아들 직접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긴 연희가 어느 정도 닮았어야지. 아주 새언니는 자기 거푸집을 낳아놨어. 딸은 깔깔거리며 은근슬쩍 며느리의 뒷담화를 했고 저도 그때는 딸을 따라 웃었습니다. 손주는 정말 며느리를 많이 닮아 있어서 사돈네에서 더 예뻐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손주가 예쁘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손주를 만지지도 못하게 감싸고 돌기도 했고 손주를 못 본 지 오래되었으니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잘 들지 않았습니다. 어련히 자기 엄마가 잘 키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친척 중에 하나가 실한 개를 스티로폼 새 박스나 알배기 큰 것을 보내주어서 저는 어찌할까 고민을 했는데 아들이 마침 좋아하는 양념게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가 넉넉하니 기왕 다 못 먹는 거 사돈네에도 보내줘야겠다고 해서 딸이랑 왼종일 개를 하나하나 솔로 일일이 다 씻고 장을 잔뜩 봐와서 양념을 갈고 어쩌고 해서 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니 온몸이 찌뿌둥하고 김장한 것 이상으로 허리가 아프고 통증이 왔습니다. 특히 양념도 양념이지만 게를 꼼꼼하게 씻을 때가 허리를 왼종일 굽히고 있으니 그것이 아마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 번 담그니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좀처럼 몸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며칠 끙끙 앓다가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병원 한가운데였습니다. 딸은 제가 걱정되어서 눈물바람이 되어 간절하게 저를 흔들며 엄마 괜찮아? 나 알아보겠어 말을 했는데 하라는 딸의 걱정에는 답을 안 해주고 저는 여기가 어디냐?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의식을 차린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나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눈을 뜨질 않더라고. 나 엄마 저 세상에 가는 줄만 알아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병원 와서도 지금 3일 만에 눈 뜬 거야. 내가 3일씩이나 있었어? 정신 못 차리고 혼수 상태라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랬구나. 나이 들어서 뭔 엄마 걱정을 해? 가면 가는가 보다 여기면 되지. 제가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자 딸이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 없으면 혼자인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너도 얼른 재혼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애도 없고 그런데 어디 거리낄 게 돼?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엄마 죽기 전에 결혼해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 결혼하는 거 엄마 싫어하는 거 다 알아. 엄마가 나 의지하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엄마 두고 결혼을 해?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내가 어디 오빠 같은 줄 알아? 딸은 주저리 제게 재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는 어렸을 때의 딸보다 지금 제게 화내는 딸이 훨씬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행여나 저 때문에 아들이 걱정할까봐 딸에게 네 오빠에게 연락을 했냐고 물어보니 딸은 당연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몸을 일으키며 딸에게 한마디 부었죠. 네 오빠 바쁜데 뭘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행여나 걱정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걱정? 무슨 걱정? 걱정은커녕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분명 문자 보냈는데 바쁘니까 이따 연락하자고 하고 그 후로 얘기를 한 번 안 했다고. 그럼 진짜 바쁜가 보지. 진짜 바쁘더라도 어떻게 엄마가 쓰러졌다는데 안 올 수가 있어? 엄마가 그냥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의식불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일 지날 때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새언니도 마찬가지야. 내가 새언니한테도 전화해서 알려줬는데 뭐 연희 유치원 소풍 왔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는데 이 대책 없는 부부를 어떻게 해야 돼? 딸은 씩씩거렸고 저도 이만치 들으니 서운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제가 이렇게 깨어났지만 분명히 딸이 제가 의식불명이라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찾아오기는커녕 그 후로 3일이 지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었다는 것이 못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후로 5일이나 더 입원을 해서 경과를 살폈지만 역시나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SNS를 즐겨 했는데 계속 SNS에서는
즐거운 가족 사진들을 올리고 손주가 운동회 하는 모습과 유치원에서 지내는 웃는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바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병원에는 얼씬도 안 하고 전화조차 안 하니, 아니 며느리는 그렇다 치지만 아들마저 이제는 그러니 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몇 번이나 더 전화를 했지만 제 문제에 관한 일인 줄 알았던지 아예 딸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 제가 퇴원할 때까지 아들 내외가 그림자도 비치지 않자 저는 퇴원할 때쯤 딸에게 아들네로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참으로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전화 한 통이면 부모에 대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녀석들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원목과에다 수납을 한 후 바로 택시를 타고 아들네 갔습니다. 아들네 동네는 들어가면서부터 삐까뻔쩍하며 상가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집 사주고 며느리가 눈치 주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들 집이었습니다. 허나 엄연히 따지면 제 명의의 집이기도 했지요. 제 명의의 집을 제가 못 갈 것이 없었습니다. 마구잡이로 쳐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면 아예 집을 비우거나 없는 척을 할 수도 있었기에 저는 이참에 딸과 함께 아들 내외에게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배를 누르고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카메라를 보며 먼저 저랑 딸이 온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대답이 없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기분이 쎄해서 배를 다시 눌렀고 딸은 성질이 났는지 있는 거 다 안다면서 빨리 문 열라고 했는데 뒤늦게서야 문이 열리며 아들이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있으시다면서 어떡해? 너는 내가 천년만년 병원에 있기를 바랬냐? 아니, 그건 아니지만 오빠는 집에 있으면서 빨리빨리 문 열지 왜 문을 안 열어? 참나, 나는 새언니만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오빠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왜? 둘이 의논이라도 하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엄마 내보낼까?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상황이 그렇잖아. 분명히 내가 언니랑 오빠한테 엄마 입원했다고 전화하고 문자까지 했는데 나 몰라라 일주일 동안 엄마 병원 면회는커녕 전화 한 통이라도 엄마한테 했어? 나 몰라라 했는데 설마니 엄마가 직접 찾아올 줄 몰라서 당황한 거 아니냐고. 너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나도 바쁘고 집사람도 바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그걸 뭘 또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 엄마, 오해하지 말아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도 그렇게 바쁘냐? 엄마 너희 집 사주고 여기 처음으로 온 거다. 잠시 들어오란 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 언제까지 밖에다 세워놓을 거냐? 제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려 하니 아들이 문을 막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니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난감해하며 눈치를 채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와 계셔서 이만 돌아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돌아가? 어디를?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네 집 앞에까지 찾아온 엄마를 그냥 내보내겠다는 거야? 손님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먼저 온 손님이 계신데 저한테 어쩌라고요? 오빠는 손님 맞을 시간은 있으면서 우리 엄마 병문안 올 시간은 없어? 참 얼마나 대단한 손님인가 궁금하네. 비켜봐. 어떤 대단한 손님인가 한번 보자. 딸은 재빠르게 아들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미처 민첩한 딸을 말리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잡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마침 문 앞 화장실에서 나온 안사돈이랑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고 아들이 말하는 손님들의 정체를 안 순간 배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오빠가 말하는 중요한 손님이라는 게 사돈들이었어? 그게 오늘 장모님께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버셨다고 어제 기분 좋아서 오셨다가 하루 주무시고 가시게 돼서 우리도 엉겁결에 맞은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장모님이 주식으로 돈 벌어 기분 좋아서 아들 내외에게 근사하게 쏘겠다고 약속도 없이 어제 무작정 오셔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사돈댁과 15분 거리에 살면서 말입니다. 아마 제가 그랬다고 하면 며느리고 뭐고 난리가 났겠지요. 난감했다고 하는 아들 말과는 달리 당황스러운 기색 없이 너무나도 화기애애 분위기였고 딸은 그것이 기분이 나빠
제 손을 이끌고 굳이 아들네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 사돈은 손주를 안고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고 있었고, 아들이 보니 차려놓은 식사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었던 듯 참으로 팔자 좋은 풍경이었는데, 딸은 기가 막혀서 소리를 쳤습니다. 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갖는다더니만 우리 오빠에 있어서 공부시켜놨더니 처갓집 바보를 만들어놨네요. 귀한 오빠 줬으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새언니가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어쨌는데요? 지금 어머니 병문안 때문에 시비 거는 모양인데 저도 주중에는 바빴어요. 그때 저도 애 때문에 바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알아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올 생각을 안 해요?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에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시간이 낭비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 못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참 대단한 딸 키우셨네요. 제가 바빠서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한 거 저도 물론 죄송하다 생각은 하고 있었긴 했는데 아가씨가 이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뭐예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제가 언니한테 뭐라 하는 건 별개의 일 아니에요? 제가 이런다고 엄마한테 미안한 감이 싹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오빠가 입 있으면 말해봐. 언니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놓고 처갓집 식구들 모셔놓고 히덕거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우리 연희도 있고 처갓집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엄마도 계신데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 창피한 건 아나 봐? 참, 아들 장가가면 다 쓸모없다더니만.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가 새언니한테 뭐라고 해서 사과를 받아야지.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니까 엄마가 새언니한테 그런 취급 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만해라. 식구끼리 다시 안 볼 거 아니면. 엄마, 내가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됐어, 뭘 얘기해. 지금 감히 우리 집 식구들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아무리 화가 나기로써니 지금 사돈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예의를 아주 밥 말아먹었어. 나 아가씨랑 어머니랑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저러니까 이혼을 했지. 괜히 심해부가 바람 폈겠어?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거슬리면 우리 엄마 다 죽어가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거는 예의 차린 거냐? 너 며느리,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말해봐라. 뭐? 저러니까 이혼을 했어? 괜히 심해부가 바람 폈겠냐고? 저는 며느리의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고, 며느리가 제가 쓰러져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오지도 전화 한 통 없었던 것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만, 딸의 이혼 경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참으로 우스워 보였던지 눈 똑바로 뜨고 자기가 못할 만했냐고 악다구니를 썼고, 그 친정 부모 또한 그런 딸의 곁에서 딸 편을 들며 상종 못할 집안이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있는 미처 치우지 못한 나머지 먹다 남은 식은 김치찌개를 며느리 얼굴에다 끼얹었고, 며느리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주 난리를 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걸 앞에서 딸이 맞고 대신 며느리와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사태에 이르렀고, 아들은 딸과 며느리의 사이를 말리려고 다 같이 식구들이 동원되었지만 평소 며느리에 대해 감정이 있었던 딸의 분노는 쉬이 사그라들질 않았습니다. 됐어. 이런 여자는 한번 쥐어 흔들어야지 정신 차리지. 어디 이혼녀 무서움 한번 봐라. 너는 우리 오빠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지만 난 그러지 못해서 악만 남았어. 어디 내가 제대로 한설인 맛 좀 보여주마. 이거 못나? 아주 이거 엄마나 딸이나 제정신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도끼만 남은 니들 모녀팔자 내 딸한테 옮아갈까봐 손도 못 대게 한 거야. 우리 엄마도 괜히 니들 팔자 내 딸한테 붙을까봐 조심하랬는데 아주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네. 시어머니 멀쩡하게 퇴원했으면 됐지. 그걸 뭘 일일이 전화 안 했다고 트집 잡으면서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망쳐? 뭐? 지금 우리한테 팔자 타령했냐? 아, 이거 완전 상종 못할 사람이네. 새언니고 나발이고 어디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딸은 더 억세게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고, 그걸 보다 못한 사돈 어른들도 나서서 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난리를 쳤고, 저 또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 죽어가던 저였는데 제 자식이 그렇게 마냥 당하고만 있으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젖먹던 힘까지 달려들며 갈 때까지 갔습니다. 박가사도나, 지금 수박이 입에 넘어가냐?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리 몰상식하고 예의가 없어? 나도 이제 막 나간다 이거야. 여기 내 집이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염치 없고 예의를 밥 말아먹은 인간들아. 제가 소리치며 문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자 며느리는 여전히 입술을 삐죽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걸 본 제 딸이 더 참을 수가 없다는 듯 머리를 더욱 세게 움켜쥐며 다시 한번 꽉 잡아 휘둘렀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나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우리 딸한테. 이러다간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거야. 누구긴 누구야? 밖에 사돈이 왔는데도 없는 척하며 과일이나 누워서 먹고 있는 아주 예의를 밥 말아먹은 사람이지. 그래, 당신이 아는 그 백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네 딸이 한 행동을 만천에 알려줄 테니까. 며느리가 딸의 손을 떼려고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지만 딸은 오히려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급히 끼어들어 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이번엔 제가 나서서 그의 팔을 쳐내고는 발로 그의 다리를 차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대려고 해? 당신은 딸이 하는 짓 보면서도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서? 내 딸이 네 딸 머리채 잡는 걸 똑똑히 봐. 그리고 저는 저것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 모녀 팔자 다 가져가라. 여의 다 가져가 버려. 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내 가엾은 팔자도 가져가고 내 남편 바람피는 팔자도 가져가고 우리 딸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한 팔자도 다 가져가라. 안사돈은 저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가 제 정신 나간 것 같은 말에 무서웠는지 기세에 눌려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며느리를 집 밖으로 질질 끌며 문 쪽으로 내몰았습니다. 저 역시 박가사돈과 안사돈의 등을 거세게 밀며 내 팔자 가져가라, 내 팔자 가져가라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소리치며 내보냈고 손주 역시 울며 불며 안사돈의 손을 붙잡은 채 따라 나가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를 꼭 닮은 손주도 그때는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래, 우리 모녀 팔자 싹 다 가져가 버려. 이 힘든 팔자 다 가져가서 어디 한번 견뎌봐 이것들아.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고. 딸의 그 강렬한 외침이 사돈 일가에게 날카롭게 꽂혔고 정말 우리 팔자가 지들에게 옮겨갈까봐 무서웠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떠나는 모습에 저와 딸은 서로 마주보고 속 시원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 평생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허탈한 기색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과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충돌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은 갈등과 후회의 늪에 빠진 듯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그치만 원망은 안 합니다. 저도 내내 이러는 게 맞는 건가 계속 살면서 의문이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동생한테도 할 말이 없어. 얼마 후 아들은 곧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자신의 책임감을 지키고 싶었던 그는 지금껏 가족의 상처를 외면하고 아내와의 결혼을 유지하려 애써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이혼을 당연히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구석과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저는 이혼을 반겼습니다. 오빠의 이혼 소식을 들은 딸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내 팔자 가져갔나 봐. 결국 오빠 이혼하네. 하긴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혼 안 하고 백이겠어? 한편 며느리는 이혼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점점 더 거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는 처음에는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이혼 절차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손주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손주는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손주와의 인연이 끊기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머니와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저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이혼한 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딸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아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아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았던 제가 아들의 이혼을 바랬다고 하면 모순이지만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착한 아들은 그동안 그 못된 며느리 때문이었는지 이혼 후에는 제게 다가와 그동안 미안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그동안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속 깊은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모자는 과거에 응어려진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며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딸과 나와 함께 웃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듯 한결 밝아진 표정이라 제가 마음이 한편으로는 놓였습니다. 아들은 더욱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인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물론 딸과도 아주 잘 지내지요. 혹자는 말합니다. 당신 욕심 챙기려고 딸과 아들 옆에다 끼고 살지 말고 다시 재혼시키라고요. 하지만 지들이 사람에게 실망해서 엄마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지금 저는 굳이 등 떠밀며 재혼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엄마 늙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니들이 행복하게 해줘라 하고 말입니다. 제 팔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아들, 딸 다 이혼하고 저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